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홍성 변호사입니다. 이제 강의 후반부에 들어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동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금 부분을 사실은 이번 노동법 쟁점 특강에서 7강 후반부에 배치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임금 부분이 좀 쟁점도 많고 다소 조금 까다로운 그런 쟁점이라서 제가 일부러 강의 후반부로 좀 미뤘습니다. 좀 어려운 쟁점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임금 쟁점 중에서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임금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임금이 있고, 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어떤 범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임금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임금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으로 평균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내에서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부르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이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수료라든지 다른 형태의 개념으로 불리고 있는데, 통상 경제적인 종속성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보수 혹은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종속 관계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을 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든 것이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계약상의 임금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바탕으로 지급받고 있는 일체의 금원들도 임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경조금이나 위문금 같은 경우들은 우리 기업들이 가끔 이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늘 지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호의적인 개념으로서 임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보통 출장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출장비, 여비, 판공비 같은 경우도 이건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임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도 실비 변상적인 금품인지에 따라서 임금성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 교통비는 사실은 조금 케이스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회사마다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교통비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택시비라고 한다면 그 택시비 영수증을 실비로 청구할 경우 그 실비를 변상하는 측면으로 만약에 교통비가 지급된다라고 하면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일정한 교통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 변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시간 이후에 가령 밤 10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야근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서 실비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중간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교통비의 형태를 좀 보셔야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교통비에 대한 임금성 판단 기준에 대한 그 판례도 비슷한 내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일정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은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체력 단련비 같은 것들이 또한 실비 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단협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한테 지급된다면 이것 역시 임금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시혜적인 개념의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 포인트입니다. 이 복지 포인트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은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되느냐 여부에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 하금식 판결들이 견해가 좀 엇갈렸습니다. 일정한 어떤 판결에서는 임금성이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어떤 판결은 임금성이 부정된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하급심 판결들의 논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거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를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요. 이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지 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 판결에서는 복지 포인트가 연초에 지급이 되면 이 복지 포인트를 우리 임금이면 현물로 지급되는 것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반해서 이 복지 포인트는 특정한 온라인 상에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일정한 물건이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지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연내 소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구별된다라고 해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과 같은 그러한 쟁점에서는 복지 포인트들이 임금성이 다 부정된다라고 이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격려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뒤에서 살펴보는 경영성과급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특별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라고 하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그 평균임금성 문제가 그 판결로 선고된 바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경영성과급이 지급 사유의 발생도 불확정적이고 일회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사기업에서 보통 많이 문제되고 있는 특별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소송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위 PI, PS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급들이 임금성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되었었고 올 초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그 임금성이 부정된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보신 조항이죠.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분설해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지불의 원칙입니다. 자, 임금을 지급할 때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되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주식으로 준다거나 어음으로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다만 법령이나 단협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런 이제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액 지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을 지급하면서 자동 상계되도록 한다거나 일정한 금액을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다만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상계 합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의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매월 1회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2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기법 49조에 소멸시효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통상 노동청에서 문제를 삼을 때 그 민사상 임금채권의 문제는 3년의 시효가 걸리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금을 체불하면 그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그 법 조항을 살펴보면 그 징역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임금시효는 당연히 3년이 되겠지만 고소 고발에 따른 임금 체불이 문제된다면 5년치의 금액들이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5년치를 살펴보고 만약에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면 그것에 대한 형사 책임이 다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퇴직금의 포기 관련된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인데요. 퇴직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기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약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해서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을 했고 그 권리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퇴직금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근로자의 처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분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법리는 비단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미지급 임금 채권 부분을 만약에 취득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앞으로 발생할 연장 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았다면 그것은 향후 발생할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임금과 손해배상 상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금을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한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임금 상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동의를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임금 체불이 있을 때 이제 상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조정적 상계라는 얘기를 이제 판례에서 쓰고 있는데, 조정적 상계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에 따른 상계,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된 상계 합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적 상계